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윤기환입니다. 천안함의 진실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천안함 사고와 관련해서 좀 이해할 수 없는, 특히 이제 이 국방부에서 주장하는 이 폭발 그리고 일본어뢰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일단 지금 이제 대표님은 이 폭발은 없었고 충돌이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폭발이 아니라는 증거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전에는 또 뭐 10가지 폭발이 아닌 10가지 증거 뭐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어떤 증거들을 우리가 꼽아볼 수 있을까요? 폭발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변화만 있는 것이 아니고 물리화학적 변화가 있는 거예요. 물리적인 변화도 이야기하지만 화학적인 변화가 있는 겁니다. 폭발이라는 것 자체가 산화잖아요. 예. 그죠? 화약이 터지고 화약 안에 있는 또 알루미늄 성분, 그것도 같이 함께 산화되는 과정에서 고열을 발생하고, 그래서 이러한 변화가 과연 천안함에 존재하는가, 그걸 따져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국방부 스스로도 천안함에는 어떤 그 폭발의 흔적이 없다고 뭐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도 폭발이라고 하니까 과연 이제 그러면은 접촉 폭발이든 비접촉 폭발이든 그러한 것이 이제 과연 존재하는가를 하나하나 따져봤을 때에 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그런 부분입니다. 화약이 터진다고 한다면, 화약이 폭발한다고 하면 산화가 되고 산화로 인한 냄새가 나야 되고 열이 발생해야 되고 또 그름이 발생해야 되잖아요. 그게 하나도 없다. 그죠? 또 이것이 폭발한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뭐가 발생? 충격파죠. 거대한 충격파. 이 충격파로 인한 손상이 있느냐? 그럼 우리가 무언가 폭발을 할 때의 충격파로부터 가장 많은 손상을 입는 게 인체입니다. 생명체입니다. 사람, 그다음 또 물고기. 과연 폭발로 인한 고막이 터지거나 장파열을 일으키거나, 그죠? 안구나 이런 코피가 터지거나 이런 손상이 존재하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심지어 폐사한 물고기 한 마리 발견되지 않았다고요. 그러니 국방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비접촉 폭발이기 때문에 충격이 물이 완화시켜주고 선체에, 그건 다 거짓말이고요. 폭발이 존재했다 그러면 그대로 천박은 하나의 깡통처럼 치면 거대한 북처럼 진동이 그대로 들어옵니다. 알파 잠수 이종인 대표가 가진 책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2차 대전 때 진주만 공습 때 하늘에서 투하된 폭탄들이 선체 바깥에서 폭발을 했는데 선체도 온전한데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목이 다 달아나고 없더라. 그거는 충격파가 미쳐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목, 입, 귀 들어갔다가 빠져나오면서 목이 자동으로 닫힌다 그래요. 목이 떨어져 나갔다. 그거를 영문으로 된 책을 저한테 주더라고요. 그렇게 인체에 약한 것이고, 그다음 국방부는 물고기 떼가, 폐사한 물고기 떼가 발견되지 않은 것은 조류가 워낙 세서 떠내려갔다 그래요. 그것도 거짓말인 것이, 사고 순간에는 정조 시간대 조류가 정지된 상태입니다. 그것도 바깥으로 빠져나가던 다가 천안함 사고 이후에는 다시 조류 방향이 바뀌어서 남쪽에서 위로 거슬러 올라왔기 때문에 거기에 그러한 폐사된 물고기 집단이 있었다면 북쪽으로 떠내 올라갔다가 그다음 새벽부터 아침까지 다시 떠내려와야 됩니다. 이게. 그렇죠. 그다음에 이게 지그재그 계속 올랐다 내렸다면서 서해안으로 빠져나간다고요. 우리 그저 태안반도의 기름 유출 사고 기억하십니까? 그때 유조선하고 상선이 충돌했을 때 그 기름들이 서해안 바닷가를 전부 그냥 칠갑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조류 와류 때문에 이것이 전부 다 안으로 밀려 들어오지 왜 해로 다 빠져나가지 않는다는 거는 태안반도에서도 입증해 줬지만, 만약에 거기 그렇게 거대한 폭발이 존재했다면 백령도, 대청도 인근의 바닷가, 해변, 모래사장 여기에는 물고기 폐사들이 널렸어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그러한 현상도 하나도 없었고 말이죠. 그다음에 시신이, 사인이 전원 익사로 나타났죠. 그렇죠. 그러한 부분들은 절대로 그 폭발의 존재를 보고요. 그다음에 또 그런 거 있죠. 엄청난 물기둥이 발생을 하는데 우리가 그 간단하게 그 인터넷으로 예를 들면 호주의 토렌스함 그 어뢰 폭발 실험이나 이런 거를 보게 되면 물기둥이 발생해서 하늘로 100m, 200m 솟구쳤다가 완전히 가라앉는데 짧아야 5초 내지 8초, 길면 한 15초 가까이 걸립니다. 우리나라에서 어뢰를 만들거든요. 그 백상어 실험한 영상을 보니까 12초 걸리더라고요. 자, 붕 터져서
하얀 물기둥이 하늘로 솟구쳐가지고 밑에까지 완전히 쫙 가라앉을 때까지 12초 걸려요. 네. 무슨 얘기냐면 견시병이 있어요. 천안함에 좌우 견시병이 서 있는데 이 견시병들은 바깥에 선단 말이죠. 네. 함 바깥에 함교 바깥에서 추위에 떨면서 이렇게 따뜻하게 입고 이렇게 서 있는데 쾅 소리가 났어. 네. 이 소리는 얼마나 걸릴까요? 금방이죠. 폭발 지점에서부터 네. 자 거리가 30m. 그럼 뭐 즉시 거리가 30m면 초속 340m 음파의 전달 속도는 초속 340m, 물속은 더 빠르죠. 그렇죠. 그럼 물속에서 발생한 충격음이 물을 뚫고 나와서 견시병 귀에까지 들어오는 30m 거리는 0.1초. 0.1초 만에 엄청난 굉음이 들려야 돼요. 그럼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돌아보죠. 자동으로 고개가 돌아가야 돼요. 네. 그런데 돌아갔더니 물속에서부터 하얀 거품이 올라와서 하늘 높이 올라가서 온 주변을 적시면서 내려오는 데까지 5초 내지 8초가 걸린다면 물도 뒤집어 써야 되지만 물기둥을 못 봤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국방부의 주장은 충격에 의해서 배가 넘어지고 쓰러지는 바람에 견시병이 쓰러지느라 물기둥을 못 봤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 그때 당시에 배 자체가 바로 넘어진 것도 배도 아니었던 쓰러지지도 거. 않아요. 왜냐하면 네. 물기둥이 하늘 높이 올라갔다 내려와서 배가 찢어지고 난 다음에 배는 넘어진다고요. 그렇죠. 그죠? 배가 반토막이 나야 함수가 옆으로 기울어지고 함미가 앞으로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밑에서 터졌다고 해서 배가 금방 어떤 어뢰 폭발 영상을 봐도 폭발과 동시에 배가 옆으로 자빠지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반토막이 난 다음에 배는 쓰러지기 시작합니다. 네. 그런데 견시병이 쓰러지느라 물기둥을 못 봤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일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부분들이 심지어 뭐 우리 형광등은 이야기할 필요도 없죠. 네. 형광등까지도 멀쩡한 이런 부분들은 폭발 자체를 부인한다. 우리가 폭발의 사례들은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잖아요. 인천 두라 3호 유증기 폭발 사고만 하더라도 뚜껑이 하늘을 바라보고 그죠? 터지고 거기서 11명이 사망했잖아요. 그중에 4명의 시신은 찾지도 못했습니다. 산산 벽에 발려버렸어요. 네. 그때 알파 잠수 이종인 대표가 그 비참한 사진을 핸드폰으로 찍어서 저한테 보내왔어요. 신 대표, 이게 폭발이야. 폭발이 이렇게 무서운 거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죠? 그 다음 우리 대구 대명동에서 프로판 가스 하나 터졌는데 그 앞을 순찰하던 경찰 2분은 30m 날아가서 사망하고 그 주변 일대에 자동차 몇 대 부서지고 집집마다 유리는 다 깨지고 프로판 가스 하나 프로판 가스 터졌는데 그게 폭발인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행당동에 천연가스 버스. 천연가스 버스에 천연가스가 통이 8개가 있어요. 네. 8개 중에 하나가 터졌는데 버스 안에는 완전히 시커멓게 돼버리고 그 안에 있던 아가씨 발목 양쪽 다 절단되고 그 주변을 다니던 행인 17명 부상당하고 그 인근에 상점들 유리창 다 깨지고 그게 폭발이라고요. 그렇죠. 그죠. 보스턴 마라톤 대회 압력밥솥 2개를 불을 계속 달군 거예요. 완전 꽁꽁 막아놓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시민들이 나와 있는데 터졌어요. 3명 사망하고 200명 부상당했는데 상당수의 부상자가 팔다리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압력밥솥 2개 터졌는데 우리가 생존자분들의 증언을 그러니까 진술서죠. 생존자분들이 사고가 나고 일주일 이내에 3번 내지 4번의 진술을 합니다. 국방부에서 이렇게 나눠줘서 보고 겪은 거를 다 기록하게 만듭니다. 저는 그 김광보 중위 포술장이에요. 네. 천안함 김광보 중위한테 참 감사한 말씀을 내가 좀 전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진술서를 나눠주면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더하거나 빼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보고 겪은 것만 기록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부하들한테는 명령을 했을 것이고 그다음 전달을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생존자분들이 작성한 진술서 내용이 굉장히 사실성이 높습니다. 있는 그대로 적은 진술서를 저희들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작게 쓴 분 2번 쓴 분이 있고 많이 쓴 분은 4번을 쓴 분이 있습니다. 27일, 28일, 31일, 4월 5일 뭐 이렇게 해서 4월 2일, 4월 5일 이렇게 해가지고 4번에 걸쳐서 작성한 분도 계시고
근데 그거를 쭉 정리를 했습니다. 쭉 정리를 해보면 58명의 생존자분들 가운데 이 진술을 한 분 중에서 전체적으로 폭발음, 자기가 들은 것이 폭발음이라고 견해를 밝힌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 충격음이라고 이거는 충격음이야.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야. 그죠? 그렇게 진술한 분이 이렇게 나뉩니다. 아,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세모표. 예? 그죠? 폭발이냐? 충격이냐? 잘 모르겠냐? 요거를 쭉 분류를 해봤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전체 총 58명 가운데 58명 가운데 폭발음으로 들렸다는 사람이 14명입니다. 58명 가운데. 충격음으로 들었다는 분이 24명입니다. 월등히 많죠. 그리고 불확실하다가 20명입니다. 그러면 폭발은 14명, 충격 쪽은 24명, 불확실하다 20명. 근데 불확실한 이 부분을 사실은 우리가 놓고 보면 이런 겁니다. 바로 폭발돼서 배가 반파된 지점 옆에 있는 침실에서 자던 분이 자느라고 못 들었다는 거예요. 어뢰가 터졌다면 잠을 자느라 못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뢰가 터진 바로 옆에 침실에서 계신 분이 잠을 자느라 뭔 소리가 났는지를 모르겠다고 증언을 한다면 우리는 그거는 어뢰가 없다고 얘기를 해야죠. 좋습니다. 아무튼 그런 분들 다 세모표 처리했고요. 그 다음에 충격인 것 같기도 하고 폭발인 것 같기도 하다. 세모표. 불확실로 처리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정황상 봤을 때 이거는 충돌이다. 그러나 남북이 대치돼 있고 이런 거로 봤을 때 또 어뢰일 수도 있지 않을까? 이것도 불확실. 그러니까 애매한 모든 것을 불확실 처리하고 분명하게 폭발이다, 충격이다 나누고. 그다음 폭발 가운데는 어떤 분들이 있냐면 특히 장교분들이 그러는데 함장, 기관장, 작전관 이렇게 언언을 합니다. 별도로. 언언을 한 결과 어뢰 쪽, 폭발 쪽으로 생각하는 걸로 의견을 모읍니다. 그런 경우. 그 다음에는 이거는 정황상으로 봤을 때 어뢰일 가능성이 높다. 어뢰나 폭발을 이야기하는 분들은 정황이라는 얘기. 그 다음에 옆에 누구한테 물어보니 그럴 가능, 이렇게 갑니다. 근데 충격을 얘기하는 분들은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어떤 내용이냐면 상선과 부딪히는 느낌을 받았다. 동급의 배와 부딪히는 느낌을 받았다. 그 다음에 쾅 하는 충격음으로 외부에서 충돌한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몸이 쿵 떠올리고 내려오면서 폭발은 절대 아님. 폭발 없음. 이렇게 구체적으로 충격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진술서로 봤을 때 월등하게 충격과 충돌에 대한 견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국방부 조사 보고서에는 다들 폭발로 얘기한다라고 거짓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더구나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소위 CPO 침실이라 그래가지고요. 원상사 침실. 원사 상사분들만 이렇게 있는 침실이 있습니다. 거기는 배 절단면 바로 옆에 있어요. 벽이 뜯겨져 나갈 정도로. 그러니까 배가 반파된 바로 옆에 첫 침실이 원상사 침실입니다. 거기에 계신 분들은 원사나 상사분들이에요. 그분들은 배 탄 경력만 해도 수십 년 되는 분들입니다. 즉 뱃사람으로서의 베테랑들이 다 있습니다. 그분들이 상사분들이 몇 분이 계시냐면은 9명이 계셨습니다. 거기에 그 9명의 대원 가운데 폭발 의견 2사람, 충돌 충격 의견 4사람, 그 다음에 3사람은 잘 모르겠답니다. 김병남 조타장이나 김덕수 상사 갑판장 같은 경우 갑판장, 그다음 조타장 같은 경우도 이제 항해 쪽에 하사관으로서는 올라갈 수 있는 최고까지 가신 분이거든요. 김병남 조타장 같은 분은 25년 선상생활만 25년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뭐라고 적냐면 폭발 아님, 외부 부딪히는 소리, 외부 충격임. 그다음 김덕수 상사 같은 경우도 폭발음은 아니었다. 외부 충격으로 인한 사고다. 바로 옆에서 겪은 분들이. 이런 진술을 무시할 권한이 도대체 우리 국방부에 어떻게 있는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사실 우리가 항소심 들어와서 진술서 일체를 받을 수가 있었고
검찰에 요구하고 국방부 요구해서 전부 다 받아내고 그거를 쫙 분류를 해서 통계를 내본 결과로 봐서는 이분들이 생존자분들이 말씀은 못하지만 진술서에는 진실을 적어놨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러한 것들은 폭발을 배제한다라고 또 생존자의 증언을 통해서도 폭발은 배제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폭발과 함께 이제 폭발을 했다면 뭐가 폭발했느냐? 어뢰가 폭발했다. 그 이제 어뢰도 논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어뢰가 그분들로서는 절박했습니다. 왜냐하면 유일한 물증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왜냐하면 있고. 사실 선박 사고를 놓고 보더라도 우리가 합조단의 그 조사 보고서도 참 문제가 있는 게요. 사고 원인을 분석하는 이 도표를 보면 좀 왼쪽 구석에다가 좌초 가능성 뭐 없음 충돌 뭐 이거고 가운데다 커다랗게 폭발해가지고 우주게 비접촉 폭발. 마치 선박 사고에 폭발이라는 사고가 가장 비중을 크게 차지하는 것처럼 도표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국방부도 얘기했지만 버블젯에 의한 비접촉 폭발의 사례는 천안함 사건이 전 세계에서 유일할 것이라는 말을 우리 국방부가 합니다. 최초의 사례가 된 거네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미국과 호주의 버블젯 어뢰 실험은 실험이에요. 수심 깊은 태평양 한가운데에다가 폐선박을 놔두고 먼 거리에서 정지한 상태의 배를 놓고 거기다가 쏴서 실험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어뢰가 쭉 달려가서 배 밑에 가서 직접 타격을 하지 않지만 비접촉으로 아랫부분에서 선체를 감응을 해서 거기서 터지는 실험을 하는 거죠. 실험으로만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실전에서 사용된 전 세계에서 유일한 사례일 것이라고 우리 국방부가 발표한 것은 이러한 통계로서는 0%예요. 0%. 그렇죠. 전 세계 해군의 역사상 비접촉 버블젯 어뢰로 0%입니다. 그게 이제 겨우 한 건이 발생했다면 0.0000001%가 발생한 거예요. 그걸로 이 사건을 몰아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박 사고를 놓고 보면 그러니까 좌초와 충돌, 즉 해저 지반을 만나거나 무언가 부딪히는 게 그 82%를 차지합니다. 82%. 그나마 폭발도 몇 프로 정도 차지를 하지만 그 폭발의 대부분은 무슨 뭐 이제 뭐 유증기 두라 3호처럼 네. 안에 있는 휘발유 가스가 터진다든지 이런 유증기 폭발, 이러한 폭발이지 어뢰에 의한 폭발도 대한민국 해군 역사상 맞아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더구나 비접촉 폭발은 단 한 건이 없단 말이죠. 전 세계에서 단 한 건이 없어요. 그거를 가운데다가 놓고 제일 처음부터 놓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 이걸 비접촉 폭발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 비접촉 폭발은 토마스 에클스 작품이거든요. 조사단. 사실은 잠수함 전문가예요. 그 사람이 한국에 온 거는 제3의 부표 아래 가라앉은 잠수함 그 처리 문제 때문에 온 사람이 마치 천안함 조사의 최고 책임자인 양 뭐라고 하냐면 한미가 물속에서 겨우 처음으로 올라와서 물이 뚝뚝 떨어지는 상태에서 본국에다 이메일을 날립니다. 천안함 사고 원인은 비접촉 폭발, explosive not contact로 추정된다. explosive 폭발이지만 not contact 접촉하지 비접촉 않은 폭발로 사료된다라고 본국에다 이메일을 보냅니다. 천안함 한미가 겨우 물에서 올라온 순간 함수는 아직 물속에서 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원인을 보래요. 그게 그냥 우리나라에서도 텍스트가 되고 그대로 그 가이드대로 결론 흘러와 버립니다. 그러니 이거를 가서 우리 국민들이 뭐래서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랬죠. 이종인 대표, 우리나라 인양업계의 넘버원 이종인 대표도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천안함 좌초했다 그랬죠. 그다음에 이종인 대표 같은 경우는 국회까지 가서 한나라당 집중 신문까지 받았어요. 그래서 혹시 정치적인 성향이 갖는 거 아니냐라고 다그치니까 어느 정당 가면이니까 한나라당이었다고 민정당 중앙위원이었다고 이야기해서 한바탕 참 그렇지만 이종인 대표도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러고 천안 한미를 인양한 88 수중 개발에 정원 부사장도 88 수중 개발은 우리나라 인양업체 중에 제일 규모가 커요. 이건 폭발한 배가 아니다. 법정에까지 나와서 폭발한 배가 아니다라고 정했죠. 더구나 함수를 건진 해양개발의 전중선 대표는 뉴스타파하고의 인터뷰에서 뭐라 그런지 압니까? 폭발이요?
어림 10원어치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 그러세요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방송에 고스란히 나옵니다. 어림 10원어치 참 표현 정말 맛깔나지 않습니까? 네. 국내에서 또 이렇게 내놓으라 하는 전문가들이 다들 폭발은 뭐 가능성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폭발로 몰아갈래니 아까 비주얼이 필요한 거죠. 비주얼. 네. 요거다. 요 놈이 범인이야. 요걸 찾기 위해서 혈안을 합니다. 혈안을 하는데 사실은 요걸 좀 더 깊이 이야기하면 요 의뢰를 건지는 쇼를 하는 거죠. 그죠? 이 의뢰가 건져 올리는 순간에 영상은 없습니다. 이미 대평호 가판에 올라와져 있어요. 네. 못하대로 추진체대로 올라 있는 상태에서 처음 다 공개를 합니다. 영상을. 자, 의뢰를 건졌다. 그물은 깨끗해요. 물에 적셨는지도 모를 정도로 깨끗한 그물 옆에 두 개를 모셔다 놓고 한 방에 건져 올렸다는 겁니다. 인당수, 심청이 네. 빠졌다는 인당수에서. 그리고 여기는 또 나일론 줄이 몇십 미터짜리가 다 묶여져 있어요. 친절하게. 이거를 물속에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네. 그런데 이 열애가 그냥 올라왔느냐. 철사뭉치를 다 감고 올라왔어요. 철사뭉치를. 그건 뭘까요? 왜 철사뭉치가 거기? 그러니까요. 이 어뢰가 철사뭉치를 안고 올라오려 그러면 그 서해 바다에 썩지 않은 철사를 찾아서 네. 최근에 빠진 네. 최근에 물에 빠진 철사를 찾아서 가마 있는 중심을 뚫고 들어가서 나와야 돼요. 최근 철사를 찾아가지고. 그러게요. 자, 이게 가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철사가 언제 없어지는 줄 압니까? 참 뭘 재고 막 난리 쳐요, 영상을 보면. 근데 이 철사를 합조단에 가면 합조단에서 벤치로 잘라요. 합조단에서 어뢰에 감겨있는 철사를 벤치로 자르는 사진이 있어요. 네. 이걸 보고 저는 참 어설프기도 어설프지만 한편으로 감사한 게 누군지 모르지만 천안함 어뢰는 가짜라는 거를 만천하에 알리기 위해서 심어 놓은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자, 보십시오. 이 천안함 어뢰, 폭발한 어뢰. 그것도 생선 뼈 발라 놓은 것처럼 어뢰의 모든 껍데기는 싹 사라지고 단 하나의 파편도 없이 고스란히 생선 뼈가 나오듯이 모타와 추진체만 올라왔는데 그것도 배가 그날 아침 첫 출항해가지고 처음에 그것도 장성 스타들하고 그다음에 그 뭐 사진 찍을 사람 모두가 스탠바이 해서 출항한 첫 출항에 어뢰 그물로 두 개를 같이 건져요. 바로. 그런데 여기에 철사줄이 뭉쳐서 있고 이것이 현장에서는 풀기 어려웠는지 합조단까지 가서 벤치로 끊어냈단 말이죠. 이 얘기 들어보신 분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면 이걸 추적해보면 이 어뢰를 이 어쨌든 간에 이걸 뭐 최종 발표하기 전에 뭔가 하나 있어야 되겠는데 어뢰 하나 만들어. 그럼 어디 하나 있습니다. 보고 했을 거 아니에요. 어뢰를 만들라고 지시한 사람. 그 다음에 어뢰 있습니다 해서 찾은 사람. 그리고 현장에 가서 어뢰를 가지고 이렇게 데리고 이렇게 한 사람. 그 다음에 이거를 이송한 사람. 그 다음에 현장에서 대평호까지 옮긴 사람. 대평호에 올려놔서 이게 측정한 사람. 그 다음에 합조단까지 이동한 사람. 이 사람 모든 사람이 어뢰에 감겨있는 철사줄의 존재가 무슨 의미인지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이거를 없애야 된다라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던 겁니다. 그런데 이거 합조단에 갔는데 합조단 요원들이 보니 기가 막힌 거죠. 철사줄이 둥둥 묶여 있으니까. 그러니까 벤치로 잘라요. 근데 벤치를 자르는 것도 과업이라고 사진을 찍어놨네. 그 철사는 그럼 어디 갔습니까 지금? 없겠죠. 다 그냥 버려버린 거예요? 그게 모르죠. 근데 지금은 왜냐면은 5월 20일 날 우리가 영상으로 나와서 이것이 어렵니다 하고 유리케이스안에 넣어가지고 탁 그냥 막 장성들이 도올 김용옥 선생님 말씀대로 지가 무슨 개선장군이라고 뒤에 탁 하고 앉아가지고 있는 그 장면. 그때는 어뢰가 철사를 벗고 나왔죠. 그 전에 이야기란 말이죠. 어뢰를 건졌다고 하는. 그 철사줄 하나만으로도 어뢰는 무조건 무너집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이 어뢰가 철사를 뚫고 들어갈 확률이 도대체 어디가 있으며 더군다나 서해 바다에서 썩지 않고 가는 천사가 가느다란 철사가
썩지 않고 그대로 있을 확률은 얼마나 있으며 그걸 찾아 들어갈 수 있는 현장에서 잘라내지 못하니까 합조단까지 가서 벤치로 잘라야 한다면 그 철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죠. 자, 철사만 있느냐? 이번엔 클립밴드. 우리 가정용 이 가스 라인에 보면요. 이 가스 파이프와 그다음에 고무 튜브를 연결하는 데에 꼭 쪼기 위해서 스테인레스로 묶어서 이 드라이버로 쪼는 게 있습니다. 아, 예, 그걸 그렇죠. 클립밴드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스테인레스로 감고 이렇게 쪼게 돼 있어요. 네. 이게 어뢰 옆에 버젓이 있어요? 아, 이게 왜 여기 버젓이 있을까? 어뢰에 붙어 있다고요? 옆에 있어요. 옆에. 아, 어뢰 옆에. 네, 어뢰 그건 옆에. 클립밴드는 푸른 거예요. 네. 어뢰를 뭐 처음에 배 위에 올려진 어뢰를 가지고 막 카메라를 갖다 대놓고서 막 이렇게 측정을 한단 말이죠. 근데 그 옆에 클립밴드가 있어, 스테인레스 클립밴드가. 그런데 어뢰 샤프트 중간에 클립밴드가 쪼여서 나사로 쪼았던 흔적이 녹이 난 게 딱 고스란히 선명하게 있어요. 클립밴드 결착했던 자국. 네. 자, 스테인레스가 녹이 나느냐? 녹납니다. 스테인레스가 서스 304, 서스 316 이런 숫자를 붙여요. 네. 서스가 스테인레스거든요. 스테인레스 304보다 316이 훨씬 녹이 덜 납니다. 우리 가정용품이나 이런 거 보면 스테인레스 제품들. 네. 스테인레스라고 해서 다 동일한 것이 아니고 그레이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공업용은 조금 그레이드가 낮고 그다음에 가정용은 그레이드가 높고 그렇겠죠. 네. 이것이 오랫동안 어뢰 샤프트에 결착해 있다가 그날 풀어놓으니까 이것만큼은 걸렸으면 웃긴다고 봤겠죠. 네. 풀어놓으니까 결착됐던 자국이 그대로 사이즈 스테인레스 클립밴드 자국이 그대로 샤프트에 있는 거예요. 요걸 제가 지적하니까 프로펠러를 조절해서 이걸 딱 감춰버려요 나중에. 그러니까 프로펠러와 프로펠러 타이가 이만큼 간격이 있는 가운데에 네. 클립밴드가 있는데 요거를 밀어 당겨서 클립밴드 자국이 안 보이게 만들어놨어요. 나중에 어뢰 검증할 때. 왜 거기에 결착되느냐. 이 어뢰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이거 사람이 혼자 들기 무거워요. 네. 몇 사람이 들어야 될 겁니다. 아니면 어떤 뭐 이걸로 들어야 될 겁니다. 네. 그러니 어뢰 프로펠러 샤프트에 하나가 묶여 있고 하나는 저쪽에 묶여놔야 무언가로 들어도 이거를 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어뢰를. 어딘가에서부터 이동하기 시작한 이 어뢰를 대평호까지 들고 오는 모든 과정에 그 클립밴드를 이용해서 이 어뢰를 들었을 겁니다. 네. 그래서 현장에 와서는 클립밴드를 풀었어요. 네. 그러면 클립밴드를 없애야지. 어뢰 옆에 버젓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진 하나 딱 찍은 게 기가 막힌 게 철사줄도 있고 클립밴드도 있고 나일론줄도 있는 사진에서 어뢰 줄 3종 세트예요. 줄 3종 세트. 나일론줄은 어뢰를 물속에 넣을 가능성에 대비해서 넣긴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유실되면 안 되니까 수십 메다짜리 나일론줄을 묶어놨고 어뢰에. 모타에도 묶어놨고 추진체에도 묶어놨습니다. 철사줄은 묶여 있었고 클립밴드는 풀었는데 이 세 개가 한 화면에 고스란히 들어있는 줄 3종 세트가 있습니다. 야, 그 참 너무 어설프게. 이 어뢰에 가리비가 있었고 무슨 뭐 해양 생멸체가 있었고 이 얘기는 다 빼버리더라도 철사줄과 클립밴드 하나만으로도 어뢰가 가짜인 것은 100% 입증이 가능합니다. 네. 오늘 좀 얘기가 길어졌는데, 아무튼 지금 이제 국방부에서는 북한의 어뢰, 이 버블제트 어뢰로 세계 최초로 우리 천안함이 이제 공격을 당해서 반토막이 난 거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이제 허황된 얘기인지에 대해서 좀 오늘 좀 자세히 얘기를 나눴습니다. 네, 천안함의 진실 9번째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